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 건반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 최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래된 피아노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옛 피아노의 세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대 피아노가 아닌 옛 건반악기, 17세기부터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와 그리고 18세기부터 19세기의 옛 피아노라고 할 수 있는 포르테 피아노를 연주하는 시대악기 연주자입니다. 이 옛 건반악기를 연주하면서 각각의 악기들이 품고 있는 소리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여러분과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악기라고 하면은 현악기나 관악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의 그런 형태로 개량되지 않은 옛 시대의 그 형태 그대로의 악기를 말하는데요. 물론 오리지널 악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오리지널을 잘 고증해서 현대에 재창조해낸 복제악기도 시대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연주법도 현대 모던 피아노와는 다른 연주법을 쓰곤 하는데요. 이 방법을 바로 역사주의 연주법이라고 흔히 일컫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여느 음대생과 마찬가지로 피아노와 그리고 음악학을 전공하다가 어느 순간 이 옛 건반악기의 매력에 푹 빠져서 유럽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났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악기를 접하고 그리고 그 악기에 알맞는 주법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문헌을 탐구하고 또 그 시대에 추어지던 바로크 무용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풍성한 정보를 가지고 연주 활동을 하면서도 늘 따라다니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오래된 악기로 옛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휴대폰으로 그런 대가들의 명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 시대에 제가 옛 음악을 옛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곳이 바로 저의 파라다이스 피아노 공방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오래된 오리지널 피아노들이 모셔져 있고요. 그 중에 여러 악기가 잘 보존되고 복원되어서 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회는 이제 흔하지 않은데요. 이 보물 같은 컬렉션을 소장하고 계신 분은 일생을 피아노와 함께 살아오신 그랜드 1번지의 서상종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멋진 악기들을 소장하고 계시고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악기를 수리, 복원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컬렉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네, 아주 작은 공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작은 공간에 제가 어느 시기부터 하나씩 이렇게 메커니즘의 변천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집해 왔는데 악기가 하나씩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협소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피아노 제작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그랜드 피아노를 만들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어떻게 피아노가 생겨났고 어떤 발전 과정을 겪어서 이 음악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피아노 발다사 수업을 하면서 제가 문헌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보지 않은 이 오래된 피아노의 역사를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는데 조금 악기를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들이 이 어느 날 피아노 경매라는 이런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바로 그 당시 바로 영국으로 달려가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피아노를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2010년도, 11년도 약 한 10년 전부터 이 처음에는 이 존 브로드우드가 베토벤에게 이 헌정했던 베토벤 소나타 29번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제가 이 음악사에서 보면서 정말 당시 제작자들이 이 비르투오소의 음악가들에게 어떤 서로의 역할을 해왔는지 제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피아노 제작 본고장 독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를 각 피아노 공방을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하나씩 사서 모으기 시작한 곳이 이 작은 공방인데요. 제가 피아노 제작자로서 정말 한번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 조금 돈이 생기면 유럽으로 달려가서 공방을 다 뒤져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모은 게 이런 피아노들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어르신 피아노를 소개해 드릴게요.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스퀘어 피아노입니다. 런던에서 제작됐고요. 이 피아노는 당대 유명 피아노 제작자이던 요하네스 춤페의 제자 쉐네라는 제작자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춤페와 쉐네의 이름이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런 네모난 형태의 스퀘어 피아노는 당시에 이제 제작도 많이 되고 가정에 보급이 많이 되어서 이제 부르주아 가정에 한 대씩 이렇게 있던 그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끈 모델인데요. 가정의 어떤 학습용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살롱 콘서트 때 많이 사용이 된 그런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이제 230년. 이 악기를 보면은 이렇게 큰 절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 만수무강하세요. 이렇게요. 근데 많은 장치들이 양호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해머라든지 액션이 오리지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주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조금 이제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네, 제가 그리고 이런 피아노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영화들, 역사를 다룬 당대 런던을 배경으로 한 18세기, 19세기 그런 이제 배경으로 한 영화들에도 많이 등장을 해서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끈 그런 피아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악기에서 연주해 드릴 음악은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소나타 중에 일부인데요.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대바흐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아버지의 가르침을 많이는 받지 못했다고 해요. 막내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런던에서 활동을 주로 함으로써 런던의 바흐라고 불릴 정도로 당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고 또 당대 또 다른 작곡가이던 아벨과 협업을 해서 현재 그런 형태와 같은 연주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번창을 했는데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예약 연주회를 열어가지고 바흐 아벨 콘서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연주회를 열었고요. 무려 19년 동안이나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흐와 아벨은 어린 모차르트에게도 이제 영감을 주었고요. 멘토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연주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런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의 소나타 한 악장을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옛 피아노의 해머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햄머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당시에 초기 포르테피아노라고 하는 초기 피아노는 이 보시다시피 모던 피아노에 비해서 햄머가 아주 크기가 아주 너무 차이가 많죠. 그래서 당시에 그 작은 소리를 말하듯이 하는 악기의 소리인 만큼 햄머가 작고 그 단단한 나무 위에 정말 가죽, 사슴 가죽 또는 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을 씌워서 투명한 소리를 만들고 가볍고 날렵하게 만드는 게 이 포르테피아노의 햄머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포르테피아노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거는 업라이트의 그 버티컬 피아노의 햄머고요. 요거는 그 모던 피아노의 그랜드 피아노의 햄머인데요. 네. 햄머를 보면 저음 햄머이긴 하지만 이거는 35mm, 36mm쯤 되네요. 네. 근데 반해서 포르테피아노는 이 햄머 헤드가 작기도 하고 이거는 13.5mm 좀 되니까 그 햄머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그런 음색의 차이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햄머가 지금 모던 피아노는 큰 연주를 해서 네. 많은 청중을 소리를 듣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햄머가 크고 네. 탄력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양모를 이 나무 위에 압축해서 단단한 소리와 큰 소리를 만드는 게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포르테피아노는 이 작은 나무 위에 그 양가죽을 네. 이렇게 덧씌워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투명한 소리를 만드는 게 이 네. 포르테피아노의 음색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햄머가 이 투명한 소리를 만드는데 아주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런 재질과 목재 재질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계시고 네. 가죽의 종류 같은 경우에도 양가죽 그리고 사슴 가죽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은 재료를 사용해서 네, 그 당대의 그런 소리를 복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작업을 하고 계세요. 네, 초기에 네. 크리스토프 포리가 햄머 위에 가죽을 씌워서 네. 정말 직접적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적 제안을 이렇게 또 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초기 보면 두꺼운 가죽을 이렇게 말아서 네. 햄머를 만들었어요. 초기 크리스토프 크리스토프 포리가 포리, 만든 네. 포르테피아노에는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단단한 나무 위에 가죽을 네. 아주 좀 부드러운 가죽, 아주 더 얇고 부드러운 가죽, 다양한 딱딱한 가죽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그 피아노의 음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네. 재질의 요소가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가 살았던 환경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양한 음색의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재료에서 오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지금 당시에 그 작곡가들이 어떤 악상을 구상했을 때 어떤 소리를 생각하면서 네. 악곡을 만들었을까 생각해서 그 당시 제작자들에게 어떤 소리가 나게 만들어줘 이렇게 서로 요청하고 네. 또 피드백 해주고 하면서 네. 피아노가 발전해 왔거든요. 당시에 아마 이 비엔나 메커니즘은 모차르트 피아노라고 불려지잖아요. 이 모차르트가 안드레 슈타인의 공방을 들려서 이 악기 소리를 아주 그 극찬을 했던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제작자들과 그 비르투오스들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네, 영향을 그 교류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네. 서로의 발전을 꾀했던 거죠. 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네네. 이제 저는 옛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고 이제 제작을 하고 복원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그 옛 피아노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하듯이 표현되는 어떤 투명한 소리라고 하셨는데 또 현대 피아노와 조금 비교해서 어떤 재질이라든지 음향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많은 구조적 차이가 이렇게 이 한 60여 년 동안 네. 발전해 오면서
이 구조적 차이가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햄머의 크기가 달라진 것도 소리의 음량과 음색의 결정적인 이 모티브가 되겠지만,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소리를 내는 사운드보드의 틀을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느냐부터 해서 소리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사운드보드의 판을 이 부드러운 가뭄비 나무로 이 두께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 모던 피아노에는 한 13mm 정도 두꺼운 스프루스로 똑같은 재질로 만들지만 한 12mm 정도 두꺼워졌고요. 그 당시에 초기 포르테피아노는 이 챔발로 형태의 틀에다가 햄머를 다른 게 포르테피아노거든요. 그렇죠. 초기 네. 피아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날렵하고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 말하듯이 하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울림판이 두꺼우면 네. 그렇게 둔탁한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의 포르테피아노는 이 음향판이 약 7mm 정도로 얇고 네. 또 작죠. 네. 그래서 지금 모던 피아노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의 장력을 계속 음역을 늘리다 보니까, 큰 소리를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의 장력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이 우드 프레임에서 견디지 못하는 뒤틀림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이런 프레임을 쓰기 시작했어요. 철제로. 예, 그러니까 철골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이 현의 장력을 견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에라르가 반철골, 그러니까 아이언으로 찍어내는 아이언 프레임이 아니고 철판을 잘라서 현의 장력이 필요한 부분에 붙여가면서 현의 장력을 증대시켜서 큰 소리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던 피아노와 이 포르테 피아노, 초기 피아노의 비교는 음색도 말하듯이 하는 초기 피아노에 비해서 노래하듯이 큰 소리도 필요하고 큰 차이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음향판의 두께에서도, 그리고 재질도 아마 달라졌을 예, 거고요. 현의 네. 재질도 달라졌고 네. 모든 재료들이 네.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옛 피아노의 그런 구조적인 면에서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액션이 있어요. 비엔나식 액션과 그리고 영국식 액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식 액션이 주로 이제 쓰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구조가 다 이제 발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비엔나 메커니즘의 초기 피아노의 액션 구조를 제가 분해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소리를 현의 진동을 차단하는 댐퍼의 세트인데요. 지금 모던 피아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세밀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부드러운 천을 현의 진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세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댐퍼 세트를 아예 만들어서 이렇게 히트 위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그 연주자가 필요할 때 음을 이렇게 진동을 계속 서스테인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이 아버지에게 레오폴드 모차르트에게 설명했던 댐퍼 기능의 리네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댐퍼 구조가 아주 혁명적인 음악적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댐퍼 세트가 지금 모던 피아노에 비해서는 작지만 그 당시 악기를 충분히 진동을 차단하고 진동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댐퍼 기능입니다. 또 안에 그 액션을 제가 이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제가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안에 이 피아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아마 이런 피아노를 보시기가 아주 처음이실 텐데 아주 비엔나 메커니즘의
핵심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모던 피아노의 기능에 비해서는 작고 아주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네. 이렇게 기계가 크지 않고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메커니즘의 핵심은 제가 한번 분해해 볼까요? 이 햄머가 달려 있어 건반 위에 햄머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반을 누르면 이 햄머가 상승하면서 현을 치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햄머가 아주 작죠. 그 위에 가죽이 더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던 피아노에 비해서 이 햄머와 건반의 구조가 아주 작지만 특이하게 한 점은 햄머가 건반 치는 연주자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연주자가 건반을 누르면 햄머가 상승해서 현을 치게 되고 다시 치고 나면 다시 되돌아오는 이제 그 세바스찬 에라르가 만든 더블 에스케이프먼트는 아니지만 네. 현에 치고 되돌아오는 현상이 이 에스케이프먼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볍게 2로 상승해서 치고 반응이 빠르게 내려오는 작은 햄머의 비엔나 메커니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던 피아노는 이 반대로 햄머가 이 반대쪽에 되면서 힘찬 파워를 증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엔나 메커니즘의 특징은 말하듯이 날렵한 가벼운 소리를 만드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건반도 보면 깊이 이렇게 연주자가 깊이 치는 게 아니고 아주 손가락으로 날렵하게 네. 굉장히 소리를, 섬세한 예, 테크닉이 섬세한 필요한 터치를, 예, 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핵심적으로 소리를 강약을 표현하는 네. 그런 구조의 초기 피아노의 액션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영국식 피아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우드 피아노입니다. 네, 이 브로드우드 피아노는 영국식 메커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이 피아노예요. 존 브로드우드라는 제작자가 네. 귀가 어두운 베토벤에게 헌정해낸 피아노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이게 1819년에 제작된 피아노인데요.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보신 비엔나 메커니즘에 비해서 햄머가 이렇게 반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이 연주자가 건반에서 이렇게 누르면 건반을 치게 되면 이 건반이 위로 상승하면서 햄머를 현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현을 밀어 올리면서 현을 치고 다시 되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비엔나 메커니즘에 비해서 햄머가 반대편, 그리고 연주자의 더 멀리 세팅되면서 이 연주자가 작은 터치로 치고 있지만 햄머는 현을 향해서 파워를 증가해서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활동 반경이 더 넓어졌네요. 예, 그렇죠. 네. 비엔나 메커니즘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치는 네, 가벼운 소리를 내는 구조와는 다르게 네. 영국식 메커니즘은 좀 더 힘을 증대하는 네. 기구로 이렇게 발전하고 네. 그게 이제 영국식 메커니즘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 햄머가 조금은 비엔나 피아노에 비해서 조금 커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나무 위에 가죽을 몇 겹을 더 씌워서 햄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은 커지고 네. 파워를 낼 수 있는 네.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악성 베토벤이 귀가 어두웠을 때 이 피아노를 연주해보고 아주 극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베토벤 소나타 29번 함마크라비어를 네.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피아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차이를 보면 이 음역이 좀 더 늘어났고요. 네. 6옥타브 반으로 늘어났고 네. 그 다음에 햄머가 조금은 커지고 틀이 좀 더 이 햄머 몸통이 좀 커지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던 피아노의 핵심은 햄머가 양모를 씌워서 햄머를 크게 만들었잖아요. 네. 반해서 그 당시에 19세기 초반에 피아노는 이렇게 작은 햄머, 네. 그 다음에 가죽을 몇 겹을 더 씌워서
소리를 좀 더 증대시키는 구조의 피아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국 영국식 액션이 에라르를 거쳐서 19세기를 거쳐서 모던 피아노에도 쓰이는 이제 그런 구조의 그렇죠. 어떤 이제 한 공간에서 많은 청중들이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각 피아노의 제작자들은 좀 더 큰 소리, 좀 네. 더 큰 소리를 네. 경쟁적으로 피아노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모던 피아노처럼 아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웅대한 피아노의 소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 19세기 초에 제작자들은 그 비르투오스들에게 이런 피아노가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연주해 보세요. 연주해 보고 어떤 느낌이 다른가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60여 년 동안 1760년, 1830년 약 한 6, 70년 동안 피아노가 정말 혁명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서 네. 정말 큰 연주를 해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모던 피아노로 발전하는 네.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영국식 액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차르트가 사랑한 피아노, 슈타인 포르테피아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악기는 사실 오리지널 악기는 아니고요. 오리지널의 악기를 잘 고증하고 연구해서 현대에 창조해낸 복제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저희 시대악기 연주자들은 악기를 제작하시는 고악기 제작자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 오리지널 악기를 개인이 소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더러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복제 악기들도 연주나 녹음을 할 때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피아노는 이제 모차르트가 사랑한 피아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차르트는 당대 이제 연주 여행을 많은 곳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피아노를 시연해 보았을 거예요. 연주 때마다 어떤 악기는 마음에 안 드는 악기도 있었을 테고, 조율이 제대로 안 된 악기도 있었을 테고. 네, 그런데 이 슈타인 피아노를 쳐보고 나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특히 이 악기가 내가 손을 떼면 소리가 바로 멈춰. 다른 악기들은 손을 뗐을 때도 음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이 약간 불만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슈타인 피아노는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테크닉적인 그런 요구를 잘 받아주고, 그리고 악기도 너무너무 튼튼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그리고 슈타인 제작자와의 만남, 그 일화들을 모두 아버지에게 편지에 소소하게 적어서 보낼 만큼 이 악기가 마음에 들었고 슈타인 제작자와 또 각별한 그런 관계였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가 사랑했던 슈타인 스타일의 포르테피아노로 모차르트의 소나타 중 한 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피아노는 이 컬렉션에서 굉장히 귀한 보물 같은 피아노예요. 19세기 초반, 1819년에 제작된 오리지널 브로드우드사의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 후기에서 초기 낭만 시대 그런 음악에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소중한 악기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세월의 이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대대적인 이제 수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아직 연주가 가능한 그런 컨디션은 아닙니다. 네, 대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페달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른쪽 페달 그리고 왼쪽 페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댐퍼 페달이에요. 댐퍼 페달은 이제 현의 진동을 딱 스탑 시켜주는 댐퍼라는 장치를 계속 들어 올려줌으로써 소리가 계속 음향이 지속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페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페달은 우나코르다라고 해가지고 건반이 살짝 이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원래는 3개의 현을 타연하던 해머가 2개 또는 하나만 타연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야금 페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피아노에 보시면 아주 특이하게 댐퍼 페달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따로 밟을 수가 있고 또 같이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른쪽만 밟으면은 이제 여기 음역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의 댐퍼, 그러니까 중음역에서 고음역에 그런 댐퍼가 들어 올려지고요. 왼쪽을 밟으면 왼쪽, 그러니까 중음역에서 저음역에 댐퍼가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른손만 댐퍼 페달을 효과를 주고 왼손은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가능한 것이죠. 댐퍼를 모든 음역대를 다 음향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역대별로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던 게 가능했던 그런 아주 이제 재미있는 페달이고요. 제가 이 페달 이야기를 하니까 파리에서 제가 공부했던 또 다른 식의 다른 피아노, 그라프 피아노라는 또 낭만 시대 초기에 19세기 피아노가 있었는데요. 그 악기 같은 경우에는 페달이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댐퍼 페달, 그리고 우나코르다 페달, 좀 전에 말했던 야금 페달이죠. 그리고 모더레이터라고 소리에 어떤 더 작게 어떤 그런 더 야금 페달,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특이한 바순 페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순 페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얇은 종이를 현 사이로 이렇게 말아 들어가게 함으로써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음색 효과를 내는 또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4개의 페달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 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럼으로써 그 낭만 시대 초기에 우리가 보는 악상 기호들, 예를 들어 슈베르트에 나오는 피아니시시모, 피아노가 3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음색으로 단지 소리만 작게 하는 것이 아닌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도가 될 수 있는지, 같은 작은 소리라도 정말 숨 죽이고 완전히 부드러운 소리의 그런 피아노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 위에 굉장히 그런 가냘픈 소리를 내느냐, 이런 음색들을 페달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주는, 오래된 악기의 어떤 그런 장치들이 우리의 현대 음악가들에게 주는 어떤 영감이라든지 상상력,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또 옛 건반 악기가 주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또 마음 맞는 동료와 함께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저의 동료이자 더 뉴바로크 컴퍼니를 이끌고 계신 최현정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은 바로크와 그리고 고전 시대의 바이올린을 전문적으로 연주하시는 연주자세요. 자, 선생님 춤페 쉐네의 스퀘어 피아노와는 처음 연주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어르신한테 인사부터 올리시고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은 현악기를 하시니까 이런 오래된 고악기와의 그런 만남도 잦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시대악기를 연주하면서 뭐 하프시코드 그리고 포르테피아노 그리고 뭐 다양한 그 오래된 악기들하고 같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주할 아벨의 소나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소나타는 특이하게, 사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같이 연주를 하면 피아니스트인 제가 바이올린을 반주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악보 첫 장에 적혀 있어요. 이 소나타는 건반 악기 소나타이지만 바이올린이 반주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이제 발상인데요. 네. 당시 이제 런던의 살롱에서 런던의 그런 음악회를 주름 잡았던 아벨과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아벨이 작곡한 소나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저희가 양식을 시대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런 음악 양식에 대해서 이해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시대악기 전문 연주자로 활약하고 계신데 그런 여러 역사적인 악기들 그리고 오래된 옛 건반 악기와 함께 그리고 오래된 또 바이올린과 함께
연주하는 그 시대악기를 연주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시대악기를 연주하는 기쁨은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먼저 악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단 모던 악기와 달리 저희 이제 현악기는 겉트연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겉트연이 주는 어떤 음색이 굉장히 그 내적인 감칠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던 악기랑은 굉장히 모던 활과 다른데요. 시대별, 그 다음에 국가별로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제일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시대의 활을 사용하면서 마치 음악 안에서 제 오른손가락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만지작거린다는 그런 느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18세기에는 못 까보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그 당시의 작곡가들의 작품을 대할 때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건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마치 우리가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 보물섬을 찾아가는 우리만의 약간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드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피아노는 19세기 낭만 시대의 오리지널 피아노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피아노는 에라르사에서 제작한 에라르 콘서트용 그랜드 피아노인데요. 쇼팽, 리스트 이런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인정받았던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악기들은 이제 소리 자체도 아까의 초기 피아노와는 또 다른 굉장히 또 깊은 소리와 장중한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매력이지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이중 이탈 장치 라는 이게 이제 모던 피아노로의 개량을 향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피아노 연주 기능에서 이중 이탈 자체 기능은 정말 혁명적이죠. 네. 지금 연주자마다 빠른 트리를 구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싱글 에스케이프먼트에서는 건반을 누르고 해머가 현을 치고 나면 다시 완전히 돌아와서 다시 칠 수 있는 기계 준비가 갖춰지는 거에 반해서 더블 에스케이프먼트라는 이 혁명적인 메커니즘은 보시는 대로 레피티션 레바라는 반복 지렛대를 스프링 힘으로 떠받치고 있음으로써 잭이 다시 해머를 다시 밀어 올리는 기능을 착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레피티션 레버가 이렇게 손을 누르면 스프링 힘으로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잭이 빠른 순식간에 많은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속 타연이 가능한 기능을 착안해서 보시다시피 건반을 연주자가 누르고 완전히 힘을 빼지 않고도 힘만 살짝 빼면 다시 쳐줄 수 있는 연속 트릴이 가능한 이런 기능을 만든 게 이 이중 이탈 장치 구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던 피아노의 모든 피아노가 다 이 더블 에스케이프먼트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그래서 에라르 피아노가 이런 장치를 고안하는 등 굉장히 음악과 악기 제작 기술의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데요. 또 그래서 에라르가 19세기에는 굉장히 많은 음악가들한테 극찬을 받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예, 세바스찬 에라르는 음악사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쇼팽이 사랑했던 피아노고 베토벤도 후기, 낭만 후기 때 이 에라를 애용했던 음악사가 있잖아요. 네. 뭐 니스트. 네. 그 당시에 낭만파 음악가들이 정말로 이 피아노의 기능에
반해서 즐겨 애용했던 음악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에라르 피아노의 특징은 영국식 메커니즘을 탑재하면서 소리를 따뜻하고 힘찬 소리를 만드는데 혁명적으로 고안해낸 사람이에요. 네. 이 옛날 이 포르테 피아노지만 이 비엔나 메커니즘에 비해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현의 장력이 이렇게 증대되고 있었거든요. 네. 현이 장력이 늘어나면서 이 목골 우드 프레임에서 견디지 못하는 그걸 이 착안해서 나무 이렇게 철판을 네. 잘라서 이렇게 덧대면서 현의 장력을 이렇게 이겨내는 네. 그런 걸 착안해낸 사람이 네. 바로 에라르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현대 피아노로 그렇죠. 네. 그리고 현에 이게 교차연이 되기 직전까지 저음부의 소리, 정말로 웅장하고 특별한 저음의 소리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영국식 메커니즘이에요. 네. 그러면서 점점 발전해서 교차현으로까지 가게 되죠. 네. 그 교차현 직전까지 저음의 특수적인 소리와 이 정말로 힘차면서도 아주 그 뭐 부드럽고 깊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게 에라리 피아노의 특징이에요. 네. 굉장히 연주를 해봐도 네. 깊은 소리, 굉장히 장중하고 굉장히 큰 소리도 잘 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에라르사가 이룬 기술적인 혁명이 그런 현대 피아노,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모던 피아노로의 개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는 20세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랜드 피아노로 어떤 변화가 또 이루어졌나요? 그 당시에 이제 에라르는 영국에서 이렇게 제작 활동을 하다가 고국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정말로 이 피아노가 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많은 궁정의 이 음악가들이 또는 그 당시에 쇼팽을 비롯한 베토벤, 리스트 등 다양한 음악가들이 애용해옴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그래서 됐어요. 광고 효과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네. 그 당시에 또 이 루이 15세 이 왕비 정말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님도 네, 맞아요. 정말로 이 피아노를 사랑해서 정말로 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데 네. 많은 비호를 해주셨거든요. 네, 예, 그렇죠. 당시에 네. 프랑스의 제작자 이그나츠 프레이엘과 세바스찬 에라르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정말로 경쟁사를 아주 능가하는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는 것도 당시의 음악가들과 이 궁정의 도움도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음악사에 소개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서상종 대표님께서는 20세기 초에 제작된 에라르 피아노도 소장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모던 피아노, 현대적인 피아노로의 그 길목에 서 있는 네, 피아노인데요.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고 또 모던 피아노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에라르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피아노에 비해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이 피아노는요, 정말 이 모던 피아노에 거의 흡사하다. 네. 이제 음악적 표현을 어떻게 제가 연주를 잘 못해서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세바스찬 에라르 피아노에는 구조가 바뀐 건 아니고요. 재료적으로 조금씩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는 이 조그만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작은 그랜드 이도 만들고 버티칼 세워져 있는 피아노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현대 구조에 맞게끔 축소된 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지금 모던 그랜드 피아노의 소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들어보시면 지금 모던 피아노와 아주 똑같은 소리가 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보여주신 19세기 말의 세바스찬 에라르는 정말로 감정을 이렇게 음악가가 네. 이 정말 장중하면서도 아주 멜로한 소리를 네.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소리가 있거든요. 반해서 이거는 현대 모던 피아노의 똑같은 소리 구조다. 네, 이렇게 굉장히 보시면 균일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튼튼한 네, 그걸 견고하긴 하죠. 네. 견고하긴 한데 특징적인 소리가 많이 좀 네, 그럼 이렇게 불과 보시면 15년에서 한 20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연주자로서 쳐봤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모던 피아노에 가까운 예, 소리가 예. 나고 저 19세기 에라는 정말 19세기의 소리가 나서 그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0세기 에라르 피아노도 모던 피아노와는 다르게 이제 교차현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이렇게 네. 평행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피아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피아노가 교차현, 현이 저음부와 중음부가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의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니 당시에 이제 이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는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햄머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요. 네. 그래서 구조가 바뀌었다기보다 재료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세바스찬 에라르는 햄머에 가죽을 씌우고 마지막에 양모를 더 씌우는 이런 형태의 햄머가 있고요. 지금 모던 이 19세기 지나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면 나무 위에다가 양모를 그냥 직접적으로 더 씌워서 만든 피아노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와 이 햄머 구조가 거의 비슷해진 네. 거죠. 그러면서 소리의 그 표현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피아노의 핵심은 현을 치는 이 타연 기구의 핵심인 햄머가 어떤 재질과 어떤 크기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음색적인 표현, 배음의 넓이, 다양성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던 피아노에 가까운 햄머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리적으로 표현이 많이 달라졌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경쟁사인 이그나츠 프레일은 교차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이 교차연의 특징은 이 그 피아노가 옛날 초기 때 피아노 보면 이게 이 통이 길거든요. 네, 길이가 이 현의 구조가 현의 굵기와 현의 길이에 따라서 음정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현의 재질이 발달하면서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피아노를 축소할 수가 있어요. 작게. 네. 피아노 틀을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피아노를 만들어내려면 현의 재질과 현의 길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음정을 만들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교차현은 뭐냐면 이 저음의 현이 중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현이 이렇게 교차되는 중복되는 소리 구간이 있어요. 네. 거기서 교차현을 만드는 이유는 같은 크기의 피아노에다가 현을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차현, 지금의 모든 피아노는 다 교차현식을 쓰고 있는데 네. 옛날 그 포르테 피아노에서는 직접 스트레이트 스트롱이라는 네. 이 저음이 평행하게, 직진형으로 네. 평행으로 가는 구조에 비해서 저음의 음색이 좀 독특하지 못한 중음의 음색을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소리의 교차현식 표현은 조금 저음의 특징이 좀 사라졌다. 네. 그러나 작은 피아노에도 교차현을 만들면서 중음과 저음의 미묘한 구간에서 소리를 특징적으로 또 다르게 만들어가고 네.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피아노 크기가 줄어들 수 있음으로써 더 많은 장소에 이제 보급이 될 수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교차현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그 공간에 맞게끔 피아노를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장현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던 피아노로의 개량이 이런 길목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교차현이 되다 보니까 업라이트 피아노에서도 작은 통 안에서도 현의 길이를 맞춰서 음정을 만들고 음량을 만들고 네. 이런 그 축소형 피아노가 만들어지는 네. 직접적인 네,
아주 계기가 실용적인, 그렇죠. 실용적인 이제 발전을 이룬 반면에 음역별의 어떤 특유의 그 저음의 특징은 좀 음색들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특징들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피아노는 이제 에라르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낭만 음악의 그 시대에 특히 쇼팽에게 사랑받았던 플레이엘 피아노예요. 이제 스퀘어 피아노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지만 굉장히 소리는 그랜드에 뒤지지 않는 또 커다란 이제 스퀘어 피아노예요. 네, 그래서 이 플레이엘과 이제 에라르가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같이 발전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음색의 차이가 날까요? 제가 이제 쳐본 결과로는 에라르사의 피아노는 굉장히 힘있고 큰 소리, 장중하고 깊이 있는 소리가 난다면 이제 플레이엘은 악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고 때로는 좀 더 감미로운 투명하고 소리, 네, 감미로운 그런 이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음색의 차이가 네. 나는데요. 어디서 오나요, 그 차이가? 이제 프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에라르와 같은 그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아, 이제 그 이그나츠 프레엘이 이 불란서의 이 국민 그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의 그 낭만파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프랑스에서 피아노사를 운영하면서 이그나츠 프레일은 역시 음악가였거든요. 네. 음악가이면서 음악가들에게 사랑받는 피아노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시면 이 세바스찬 에라르와 같은 시대에 제작 활동을 했으면서 조금은 이 음색적으로 비교하면 소리가 이렇게 정말 감미로운 소리, 이 쇼팽이 정말 낭만 음악에서 들려주는 그런 소리가 필요한 소리가 이 프레일 안에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이 비교적으로 보면 구조가 다르다기보다는 이 메커니즘은 똑같은데 재료적으로 네. 이 예를 들어서 뭐 햄머를 조금은 이 크기를 다르다든지 또 가죽을 쓰는 게 좀 그 양모 더 씌우는 햄머의 가죽을 바꾼다든지 네. 양모를 조금 더 얇게 쓰고 또 두껍게 쓰는 데 따라 음색이 바뀌는데 이 프레일의 스퀘어 피아노에서 특징적인 소리는 나무 위에다가 이 양모를 씌우는데 양모가 좀 이렇게 얇게 네. 해서 소리가 투명하면서도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 소리가 쇼팽 음악에서 정말로 그 낭만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핵심적인 소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라리의 장중한 소리에 비해서 이게 정말 감미로운 소리가 아주 특징이라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다르지만 예. 이런 어떤 재료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음색이 존재했던 낭만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획일화된 피아노 소리가 아닌 다양한 제작자에 따라 굉장히 그런 개성적인 다른 음색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그렇죠. 있어요. 이제 프레일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버티컬 피아노도 개발하고 네. 이게 스케일 피아노를 아주 많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뭐 재료적이라든가 당시 음악가였기 때문에 네. 음악적인 소리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들 카멜과 이그나츠 프레일이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협업하면서 네. 음악가들에게 필요한 소리가 뭔지를 잘 알고 소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크게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처음으로 이 19세기 옛 피아노로 이제 쇼팽의 발라드 처음 부분을 연주해 봤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이 에라르 피아노는 쇼팽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즐겨서 연주하던 그런 피아노라고 해요. 네, 어땠나요? 어,
현대 그랜드 피아노는 저음부가 이렇게 X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직립선으로 된 그랜드 피아노를 처음 쳐보니까 뭔가 왼손의 음정을 더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좀 더 쉽게 왼손과 오른손의 조화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이제 전공을 하면서 이런 옛 피아노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 수 있고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음향적인 부분에서. 어, 제가 챈말로도 몇 번 연주를 해보았는데 챈말로랑은 정말 다른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바로크와 그 다음에 고전 낭만을 거쳐오면서 피아노가 발전을 한 것이 정말 작곡된 곡들에서도 제가 연주를 해봤을 때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낭만적인 노래가 왜 작곡가가 이런 뭔가 내성적인 그리고 왼손에 왜 멜로디를 담게 됐는지 피아노를 통해서 다 저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리 무릎 레버 사용해서 페달 해서 볼까요? 그러니까 페달이 막 우리가 그 모던 피아노에서는 그 페달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로맨틱해질까봐 이제 고전파 할 때 거의 안 쓰는 경향이 있잖아. 안 쓰려고 이제 안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는 쓰라고 있는 거야. 쓰라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페달을 모던 피아노에서 하는 것보다 더 지저분하게 하기도 하고 막 다 섞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왼손 오른손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음악적인 주체들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저음과 중음부에 이렇게 합쳐지는 어떤 이렇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캐릭터를 다 내가 만들어줘야 돼. 캐릭터 없는 성부란 있을 수가 없어. 저음부가 좀 더 모던 피아노보다 잘 들리는 피아노여서 표현이 좀 다양하게 되는 게 좀 신기했고 뭔가 모던 피아노를 쳤을 때보다 다른 악기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피아노가 요새 모던 피아노는 이 현이 겹쳐 있어서 성부가 분리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이 피아노는 이 선이 쭉 뻗어 있어서 성부가 분리가 잘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더 이게 장점이면서 연주하기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악기는 아무래도 오늘날의 모던 피아노, 스타인웨이 피아노에 비해서 좀 더 왜소하고 좀 더 섬세한 악기죠. 음이 지속되는 것도 짧고 그래서 왠지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좀 더 큰 콘서트홀에 가면 맥을 못 추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좀 더 작은 공간, 딱 알맞는 공간에서 이 악기의 장점을 잘 알고 또 그 시대의 음악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아는 그런 연주자가 연주했을 때 이렇게 매력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차이점이 되게 많이 있지만 일단 모던 피아노와 비교를 하자면 물론 이제 훌륭하신 전문가님들의 설명을 인용을 하자면 옛 피아노는 오늘날의 피아노에 비해서 좀 더 말하는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던 피아노는 좀 더 풍부한 음량으로 레가토로 쭉 연결된, 길게 연결된 무한 선율, 그런 긴 선율로 노래를 하는 그런 악기라면은 옛 악기는 좀 더 분절적이고 좀 더 짧게 끊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음과 음 사이에 어떤 침묵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생각하는데, 말을 하는 악기와 노래하는 악기, 물론 악기가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좀 다른 관점의 노래인 거죠. 좀 비유를 하자면은 베르디나 푸치니나 이런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는 가수, 좀 더 모음의 아름다운 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페라 가수의 음악을 듣는 거와 비슷하다면, 옛 피아노로 연주하는 악기는 좀 더 섬세하게 가사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서 자음 하나하나의 발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트 가수, 가곡을 부르는 가수의 음악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훨씬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음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이제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기보다는 음과 음 사이를 짧게 끊으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많은 여백들이 생깁니다. 음의 여백들이 이렇게 생기고 연결되고 끊기고 다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음악의 굉장히 생동감과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감상을 해보면은 이 음악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 피아노로 연주하는 음악은 굉장히 그런 어떤 템포도 그렇지만 생동감이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음과 음 사이의 그런 여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옛 작곡가의 음악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제가 시대악기 연주를 좋아하면서 배우게 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옛 피아노 연주자들이 오늘날의 피아노 연주자들과 주로 또 다른 점은 악보를 또 그대로 연주하지 않아요. 악보를 그대로 연주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반복을 할 때 장식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그런 연주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장식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즉흥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변화하는 음악을 추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시대악기 연주가 이렇게 과거의 음악을 과거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연주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오늘날의 청중에게 새로운 음악을 오늘날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런 음악으로 들려준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연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모던 피아노로 듣던 모차르트만이 모차르트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들리는 모차르트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옛 피아노 연주, 더 나아가 좀 더 넓게는 시대악기 연주, 고음악 연주가 갖는 매력이 좀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시대악기 연주를 즐길 때 되게 열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좀 더 젊었을 때는 이 시대악기 연주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강한 신념이 있어서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바라봐 준다면은 이 장점이 어느 순간은 가슴 깊이 와닿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노 제작자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 거 못지않게 문화를 지키는 거,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꿈꾸는 박물관은 공간이 큰 것보다 음악사가 이 자리에 오면 볼 수 있고, 또 그런 음악이 이곳에는 항상 연주되는 그런 공간을 제가 꿈꾸고 있어요. 피아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작곡가들은 제작자들에게 이런 피아노가 내가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번 곡에는 이런 악기가 필요해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피아노도 발전하고 음악도 발전했거든요. 정말 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소리가 왜 이렇게 나지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공간과, 그곳에 오면 이 옛날 고음악이 항상 들려지는 그런 공간, 왕성한 고음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파주에 외진 곳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빨리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바로크 시대의 건반악기인 하프시코드를 공부하던 제가 옛 피아노의 매력에 푹 빠진 건 약 11년 전 요맘때인데요. 바로 학생으로 이제 파리 음악박물관에 가서 처음으로 플레이엘 오리지널 피아노를 쳐본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쳤던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그 곡이 늘 꿈꿔왔던 어떤 맑은 음색으로 연주가 가능하구나, 이걸 느낀 순간 제가 이제 옛 피아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옛 피아노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각자 개성이 넘치는 그 각각의 피아노들은 저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섬세한 터치와 그 섬세한 음악적인 표현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저의 표현에 응답을 해주고, 때로는 제가 아닌 악기가 먼저 저에게 음악적인 제안을 해오기도 하고요. 덕분에 혼자 장시간 연습실에 틀어박혀 연습을 해야 하는 건반악기 연주자임에도 저는 악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혀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옛 그런 작곡가들이 접했을 그런 피아노, 그런 역사적인 악기 앞에 앉으면 마치 그 작곡가와 저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더 그 작곡가의 음악과 생애에 더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작품뿐 아니라 잊혀진 작곡가와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에도 연습하고 탐구하고 연주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연주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이 살아 숨쉬던 시대의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드리고픈 굉장히 욕심 많은 그런 연주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주 때마다 적절한 악기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악기에 맞는 주법과 어떤 해석 방법을 달리하고, 그리고 그 악기를 또 이제 연주 날이 되어서 소개한다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이 간단한 과정이 아닙니다. 옛 악기의 특성상 악기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온도와 습도에 매우 이제 예민한 그런 악기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음이 안 날 수도 있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조율을 꼼꼼하게 잘했지만 현이 금방 풀려서 조율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고 또 희망하고 또 즐겁게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주하는 옛 악기로 연주하는 옛 음악이 어떻게 보면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 갇힌 어떤 과거의 유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의 어떤 노력과 그리고 해석과 연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이 음악에 숨을 불어넣고 그리고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매우 감사하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 음악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흔쾌히 공간을 빌려주신 서상종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종 대표님은 저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와서 연습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늘 심적이나 물적으로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제가 마음 놓고 행복하게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건립될 피아노 박물관의 그런 꿈도 금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함께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